이른 새벽 그는 홀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3년간 멸시받던 한 남자의 삶. 대기업에 다녀도 최선을 다해도 장인어른의 차가운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우리 집격에 맞지 않아. 이혼도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 차가운 통보와 아내의 침묵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간 무시했던 그 사위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이지원은 홀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올해로 31살, 결혼 3년 차가 되도록 그의 삶은 단 한 번도 온전한 적이 없었지요. 거울 속 그의 눈동자는 깊은 피로에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온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 장인어른 강태호의 댁으로 향하는 날이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지난 3년간 겪었던 모욕적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공장 다니던 집안 출신이지. 요즘 젊은 사람들 예의가 참. 강태호의 첫마디는 늘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어요. 이지원은 표정을 굳히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막혀왔습니다. 변호사 집안에 들어왔으면 체면을 알아야지. 장인어른의 세계는 단순했습니다. 오직 출신, 학벌, 직업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당연했죠. 대기업에 다닌다는 그의 이력조차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얼마나 가겠나? 로펌 파트너였던 내 이력과는 비교가 안 되지. 강태호는 사교 모임에서의 위신을 늘 강조했습니다. 아내 강지우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연애할 때 그렇게 따뜻했던 아내가 결혼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아빠 모임에선 우리 집안이 늘 비교 대상이야. 조금만 더 신경 써줘. 강지우의 말에 이지원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실 이지원의 어머니는 과거 섬유 공장에서 일했었습니다. 이지원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가인 한별그룹의 정체만큼은 말할 수 없었지요. 외할아버지인 김성진 회장이 내린 특별한 과제 때문이었어요. 3년간 현장에서 배워라. 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성장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이지원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장인어른은 이지원의 조용한 성격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사위, 내가 뭘 알겠나? 식사 자리에서 이지원의 말을 자주 끊어버렸어요. 지우는 대형 로펌이야. 내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겠지. 비교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지원은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사돈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인어른은 더욱 노골적이었죠. 우리 사위 집안이 어떤지 아시죠? 뭐 어쩔 수 없이. 친척들 앞에서 당하는 모욕에도 이지원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청하고 정리했을 뿐이었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빚을 내서 체면을 유지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장인어른은 화를 냈어요. 사람 사는 게 체면 살리기지 숫자가 다냐? 집안의 크고 작은 행사마다 이지원은 묵묵히 실무를 맡았습니다. 예약부터 결제, 이동 동선까지 모든 것을 챙겼어요. 하지만 공로는 인정받지 못했죠.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식이야. 강태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지우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빠 생각도 이해해줘. 강지우가 말했을 때
이지원은 조용히 답했어요. 이해는 하지만 존중과 모욕은 달라요. 결혼 3년째 되는 날, 이지원은 장인어른 댁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 들려 있었지만 그 선물은 곧 무의미한 것이 될 운명이었죠. 그날 저녁 장인어른 강태호는 이지원에게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사위는 우리 직격에 맞지 않아. 이혼도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지원은 옆에 앉은 아내 강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죠. 하지만 강지우는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이지원에게는 동의로 들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지만 표정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지원은 외할아버지에게 보낸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3년 과제의 기한이 곧 끝납니다. 마지막까지 원칙 지키겠습니다. 3년 동안 이지원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말이죠. 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장인댁에서 받은 멸시조차 사람을 보는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시가 관행이 된 순간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이지원은 말없이 정리를 시작했어요. 서류, 집 열쇠, 통장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결심은 담담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진짜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지원의 휴대전화에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장인어른의 지인 변호사가 만든 초안이었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최소치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원은 서류를 찬찬히 읽어보았어요. 감정이 복받쳤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조건을 따지거나 협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감정 거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죠. 이지원은 서명했습니다. 공동 계좌의 모든 내역을 정리해서 투명하게 공유했어요. 마지막 인사 자리에서 장인어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선택 후회하지 말게. 이지원은 짧게 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오는 길, 이지원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정우 비서실장님입니까? 3년 만에 처음 거는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오정우 비서실장의 놀람의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네, 전무님. 오랜만입니다. 이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내일 전략기획실 임원회의를 시작하시죠.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정우 비서실장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원은 강남 한솔타워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복귀였습니다. 마음이 설레면서도 무거웠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고 멸시했던 이들에게 자신이 누구였는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보안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렸어요. 경비원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전무님 모셨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외할아버지인 김성진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미소 대신 엄한 눈빛이었습니다. 3년 어땠느냐? 이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람이 보였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표정과 의사결정의 비용이요. 김성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과 권한을 구분할 줄 알게 됐구나. 이제 업무로 증명해라. 그 자리에서 전략기획 전무 정식 임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지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임원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3년간 참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의는 실무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지원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법무자문 규제 리스크의 후보군을
매트릭스로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정리된 표가 나타났어요. 전문성, 윤리 내부 통제, 이해 상충 가능성, 4개 축이었습니다. 곧 대형 법무 자문 계약이 시작됩니다. 연간 수백억 규모의 상시 자문과 분쟁 패키지입니다. 이지원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경쟁 후보는 태산, 정우, 광현 로펌입니다. 태산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 이지원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저는 태산과 혼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혼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따라서 최종 평가 회의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전 실무 검토는 기준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명성에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모두 끝나고 사적인 대화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단 10분이었습니다. 아내 강지우가 다가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원 미안해. 이지원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개인사는 여기서 묻지 않겠습니다. 업무만 보죠.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강지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다른 문제입니다. 장인어른 강태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사위 아니, 전무님 그동안 무례했습니다. 이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가에 개인적 감정이 들어간 건 아니죠? 이지원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모든 평가는 기준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가 회의실을 나서자 강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누군데? 한솔의 전무였다고? 곽 대표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외가가 그곳인 듯합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강지우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무시했던 남편이 실제로는 한솔그룹의 핵심 인물이었다니. 내가 뭘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지원은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숨을 쉬었어요. 3년간 참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멸시와 무시가 오늘 하나의 교훈이 되었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준의 적용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이지원은 강남 한솔타워 35층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태산, 정우, 광현 로펌이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날이었죠. 태산 로펌 팀이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아내 강지우가 프레젠테이션 리더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3년 만에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강태호는 자문 고문 자격으로 함께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내 인맥이면 충분하지. 걱정할 것 없어. 하지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클라이언트 측 담당자가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네이비 수트를 입은 남성, 바로 이지원 전무였습니다. 강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강태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지원은 평온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한솔그룹 전략기획 전무 이지원입니다. 오늘 모두 업무로 이야기하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태산 로펌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강지우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시작했어요. 태산 로펌의 규제 이슈 로드맵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 정리된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분쟁 대응 체계와 실적이 상세히 제시됐습니다. 발표는 매끄럽게 진행됐어요. 강지우는 전문성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질의응답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지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내부 이해 상충 발생 시 사전 차단 프로토콜은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합니까? 강지우는 차단벽 운용과 사건, 배당 원칙,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지원은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내부 고위 인맥이 개입한 것처럼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호가 나서서 해명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릅니다. 설명 기회를 주시면 이지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문서로 주십시오. 여기서는 원칙만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년 전 조용히 참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강지우와 강태호는 사적인 눈빛을 보낼 수 없었어요. 오늘의 이지원은 사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였으니까요. 이지원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최근 3년간 언론에 노출된 윤리 사안에 대한 재발 방지 체계는 무엇입니까? 강지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내부 교육 강화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지원은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강태호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예전에 함부로 대했던 사위가 이제는 거대한 권한을 가진 전무였으니까요. 태산 로펌의 발표가 끝났어요. 이지원이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팀 준비해 주세요. 정우 로펌이 들어왔어요. 이들의 발표는 더욱 체계적이었습니다. 분쟁과 규제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지원의 질문도 날카로웠어요. 내부 통제 시스템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재 사례가 있습니까? 네. 지난해 2건의 징계 조치가 있었습니다. 투명한 답변이 이어졌어요. 이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현 로펌의 차례였어요. 기술과 바이오 전문 인력이 뛰어나 해외 분쟁 역량도 우수하고요. 해외 사건에서 현지 법률과의 충돌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현지 파트너십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모든 발표가 끝났어요. 이지원은 평가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평가표는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전문성 40점, 윤리와 통제 30점, 비용과 효율 20점, 리스크 대응 속도 10점입니다. 태산 로펌의 윤리와 통제 점수가 눈에 띄게 낮았어요. 앞서 지적된 사안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지원이 선언했습니다. 최종 의결은 컴플라이언스, 구매, 법무합동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저는 의결권 없이 평가 자료만 전달하겠습니다. 완벽한 공정성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모두 끝나고 사적인 대화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내 강지우가 다가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원 미안해. 이지원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개인사는 여기서 묻지 않겠습니다. 업무만 보죠.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강지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다른 문제입니다. 장인어른 강태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사위 아니, 전무님 그동안 무례했습니다. 이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가에 개인적 감정이 들어간 건 아니죠? 이지원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모든 평가는 기준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가 회의실을 나서자 강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누군데? 한솔의 전무였다고?
곽 대표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외가가 그곳인 듯합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강지우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무시했던 남편이 실제로는 한솔그룹의 핵심 인물이었다니. 내가 뭘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지원은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숨을 쉬었어요. 3년간 참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멸시와 무시가 오늘 하나의 교훈이 되었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준의 적용이었죠. 오정우 비서실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평가 자료 정리해서 위원회에 전달해 주세요. 이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할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이지원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김성진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느냐? 원칙대로 했습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야 한다. 사적 감정과 공적 업무는 달라야 하니까. 이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준비됐느냐? 이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합동위원회의 문서 검증이 끝났어요. 태산 로펌에 대해서는 여러 쟁점이 확인됐습니다. 내부 인맥 개입 의혹, 사건 배당 규정의 예외 처리, 그리고 언론 리스크 대응 미흡이었어요.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우와 광현 로펌이 공동 수임했습니다. 분야를 나누어 담당하기로 했지요. 태산은 차선 협력사 풀의 조건부로 등재됐어요. 6개월 후 재심사 조건이었습니다. 완전한 배제가 아니었죠. 공정한 재활의 기회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공문에는 명확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결정은 사적관계와 무관하며 공개된 기준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입니다. 언론 보도가 이어졌어요. 한솔 자문사 다변화로 윤리와 내부 통제 강화 기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지원의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젊은 전무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태산 로펌 내부에는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구조조정 리스트에 강지우의 이름이 올랐어요. 곽태수 대표가 그녀에게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휴직 후 재정비 아니면 전환 배치. 선택하세요. 강지우는 이지원에게 연락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업인으로서 다시 신뢰를 얻고 싶어. 기회를 줘. 이지원의 답변은 차분했어요. 일로 증명하세요. 6개월 후 재심사가 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원칙만 있었죠. 강태호는 체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교 모임에서 한솔 케이스가 회자되자 그는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강태호가 직접 이지원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사위아니, 박 전무 미안했다. 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 이지원은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사과 감사합니다. 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죠. 용서하되 잊지는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한편 이지원의 업무는 계속됐습니다. 김성진 회장은 그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대신 일을 더 주었습니다. 다음 분기 해외 조인트 벤처 검토, 내가 총괄해라. 이지원은 바로 착수했어요. 숫자와 사람을 동시에 보며 일했습니다. 성과가 쌓였어요. 규제 리스크 선제 차단, 분쟁 비용 절감, 신사업 인수합병 성공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사회는 부회장 승진을 결의했습니다. 승진 발표 자리에서 이지원은 짧게 말했습니다. 겉모습이나 출신이 아닌
태도와 실력으로 평가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인사도 정리됐습니다. 이지원은 혼자 살던 작은 집을 정리하고 본사 인근으로 이사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친구 오정우와 가끔 차를 마셨어요. 아무 말 없이 웃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강태호도 변했습니다. 사교 모임에서 직업이나 출신을 말하기보다 이렇게 말했지요. 일하는 자세가 중요하더라. 늦은 후회를 늦은 성찰로 바꾸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지우는 재정비 기간을 거쳐 공익사건을 맡았어요. 이에 상충을 피하고 투명한 절차를 지키는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재심사에서 조건부 합격을 받았어요. 한솔에 한정된 영역에서 특화 자문을 맡게 됐습니다. 이지원은 개인적인 용서와 업무적인 신뢰를 분리했어요. 사람으로서의 사과는 받는다. 일에 대해서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이야기는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칼을 꺼내지 않고 원칙의 저울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통쾌함이 오래 남았고 정당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회장실 창에 석양이 번졌습니다. 김성진 회장이 물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일 어렵지? 이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매일 더 배우겠습니다. 김성진 회장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어요. 이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말이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더 큰 꿈을 향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지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출신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어요. 강태호 장인어른처럼 편견에 사로잡히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지원이 보여준 것처럼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업무는 철저히 분리해야 해요. 복수가 아닌 원칙으로 행동할 때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묵묵히 성장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교훈도 얻었죠. 진정한 실력과 인격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진정한 품격이 겉모습이 아닌 사람을 향한 존중과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참고 사는 법만 배웠던 한 남자.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트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지금 내 며느리 무릎 꿇렸어? 그는 처음으로 거대한 분노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한 개인의 용기가 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맞서는 짜릿하고 통쾌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그는 며느리의 자존심을 되찾아주고 세상을 바꾸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의 외침은 이제 모두의 목소리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마트 계산대 앞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우유 2팩과 손주 과자를 들고 있었고 평소처럼 계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 며느리 최지연이 마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됐어.
이제 사과했으니 됐잖아.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고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작아. 크게 사과해. 다 들리게. 최지연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습니다. 휴대폰을 든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 그 모든 시선이 바늘처럼 며느리의 등에 박혔습니다. 뭐야? 지금 무슨 일이야? 계산대 앞 사람들이 동시에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한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든 우유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힌 우유가 터지며 하얀 액체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제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누가 지금 내 며느리 무릎 꿇렸어? 평생 참고 사는 법만 배웠던 제 안에 거대한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산대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섰습니다. 최지연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작아져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제 목소리가 낮고 굵게 터져나왔습니다. 지연아, 일어나라고 했다. 저는 며느리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주위가 웅성거렸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눈앞에는 오직 그 고객만 보였습니다. 내 며느리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습니까? 고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산 실수했잖아요. 4시간 뺏었잖아요. 환불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린 내 기분은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당신 기분 때문에 사람을 바닥에 굴립니까? 제 목소리가 매장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계산대 호출벨을 세게 눌렀습니다. 점장 나오라 하시오. 점장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최지연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비서 직원 보호 매뉴얼입니까? 점장은 상황을 흘끗 보더니 고객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환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잘못했으니 너무 화내지 마시고. 제 이마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지금 고객 눈치 보느라 내 며느리한테 사과 한마디 못합니까? 점장이 머뭇거렸습니다. 저희가 직원 교육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바닥에 무릎 꿇리게 만든 게 문제죠. 고객은 여전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직 사과 제대로 안 했잖아요. 점장은 고객에게 애써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진정하시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직원보다 고객 눈치가 먼저입니까? 내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었는데 그 책임을 직원 탓으로만 돌리겠다는 겁니까?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점장 너무 고객 편만 드네. 직원 불쌍하다. 점장은 고객에게 대신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고객님, 불편 드린 건 저의 책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가방을 챙기며 씩 웃었습니다. 똑바로 하라고요. 다음에 또 이러면 가만 안 둡니다. 그리고 투덜거리며 매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는 점장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우리 쪽으로 돌아서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은 돌려보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소라는 자제해 주십시오. 다른 고객들 불편해하시잖아요.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경고하는 겁니까? 점장이 난처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 씨, 앞으로 고객 앞에서는 더 조심해 주세요. 오늘 같은 일 다시 생기면 곤란합니다. 그 말에 최지연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 일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당신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점장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최지연의 어깨를 감싸며 매장을 나왔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오래 눌러왔던 분노가 쉴 틈 없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숨조차 무겁게 느껴질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운전대를 붙들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손목이 뻐근했습니다. 옆에서 최지연은 훌쩍이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미안할 일 아니다. 그러나 제 속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있던 며느리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서 재생되었습니다. 그 옆에서 고객 눈치만 보던 점장의 표정까지 떠올라 목구멍이 뜨겁게 막혔습니다. 잠시 후 신호등이 빨갛게 바뀌어 차가 멈췄습니다. 그제야 큰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런 일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지? 최지연이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손님 매번 그래요. 일부러 꼬투리 잡아요. 저도 처음에는 참고 웃었는데 어느 날은 아르바이트 동생 울리고 갔어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쿵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머릿속이 과거로 번쩍하고 돌아갔습니다. 20살 때 일이었습니다. 공장 라인에서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라인에 불량품이 섞여 나왔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장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만복이, 너 앞으로 나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는 라인 앞에 서야 했습니다. 반장의 욕설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잠깐만 참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불량이 나올 때마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고개 숙인 제가 제일 만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늘 참고 웃고 넘기는 법만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산대 앞에서 무릎 꿇은 며느리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참는다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이대로 두면 내 며느리도 계속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배운 건 참는 법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자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도심 불빛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일 본사로 가자.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 전부 말하자. 조수석에서 최지연이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말해도 될까요? 괜히 문제 만들까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니? 이제는 말해야지. 문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저들이 만든 것이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며느리와 함께 본사에 가서 이 일을 바로잡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만들겠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아직 어둡고 부엌에서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내 입는 정장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천을 펴서 다림질하듯 손으로 매만지며 제 마음도 펴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참으러 가는 게 아니다. 바로잡으러 가는 거다. 주방에 나가자 최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단단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가치가 주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내 혼자 가면 또 내 잘못처럼 만들 거다. 오늘은 다르게 해야 한다. 그때 아들 김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우리를 보자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딜 가시려고 정장까지 입으셨어요? 본사 민원실에 간다. 제 대답에 김준호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그 일은 그냥 매장에서 사과받았으니까 그만 사과? 그게 사과였냐? 고객 눈치 보느라 내 며느리한테 경고나 하고 돌려보내는 게 사과냐?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말을 잃더니 조용히 앉았습니다. 최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나 어제 너무 창피했어. 고객들 다 보는 데서 무릎 꿇고 있었어. 점장님은 고객만 달래고 나한텐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없었어. 김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그 자리에서 참지 않은 것도 오늘 가겠다는 것도 다 너희 위해서다. 이건 매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계속 참으면 계속 무릎 꿇게 된다. 김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잠시 후 결심한 듯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좋다. 우리 셋이 같이 가서 말하자. 오늘은 우리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게. 최지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긴장 속에서도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최지연은 무릎 위에 메모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지난 몇 달간 문제 고객이 와서 벌어진 일들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작게 떨고 있었지만 손가락 힘이 단단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연아, 제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어도 괜찮다. 그 눈물이 너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알려줄 거다. 최지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준호는 힘있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긴장하지 마세요. 민원 담당자가 뭐라 해도 저도 옆에서 말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계산대 앞에서 혼자 외쳤던 제 목소리가 오늘은 셋이 되어 울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 식구가 이 회사에 경고장을 남길 것이다. 사람을 무릎 꿇리는 매장은 오늘로 끝내야 한다. 본사 민원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고객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상담실에는 지역 관리자와 고객 지원팀 팀장, 직원 교육 담당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우리 셋을 스캔하듯 훑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고객 지원팀 팀장이 손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최지연을 먼저 앉히고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손바닥에 식은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차분했습니다. 오늘은 참으러 온 게 아니다. 바로잡으러 온 거다. 고객 지원팀 팀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귀사 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환불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을 고객이 길게 끌었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에게 무릎 꿇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장면을 매니저와 점장이 보았지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이 끝난 후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소란은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고객 지원팀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직접 요구했습니까? 예. 사람들 다 들리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결국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직원 교육 담당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직원을 보호하는 규칙이 있는데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군요.
그때 제 옆에서 최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그 손님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아르바이트 동생은 울면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장님은 늘 그냥 넘기자고만 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고객지원팀 팀장이 메모를 적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문제 고객은 주의 고객으로 등록해 앞으로 반복되면 출입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장과 매니저의 대응에도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점장은 경위서를 제출하고 본사 면담을 받게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인사조치를 포함한 징계도 검토하겠습니다. 매니저와 전 직원은 직원 보호 지침 재교육을 즉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 한쪽이 조금 풀렸습니다. 직원 잘못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임 있는 자리라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점장과 관리자들이 직원 보호 원칙을 직접 챙기도록 매월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벌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바꾸러 온 겁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말뿐이면 안 됩니다. 면담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최지연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다. 오늘 너는 내 이야기를 했다. 김준호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멋있었습니다. 저는 웃음 비슷한 것을 지었습니다. 멋있을 것 없다. 이제야 바르게 선 것뿐이다. 본사 회의가 있던 다음 날 아침, 매장 출입문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직원과 고객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무릎 꿇는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폭언, 모욕을 하면 응대를 멈추고 법적으로 대응합니다. 그 글씨가 굵고 선명했습니다. 최지연은 출근길에 그 안내문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속에 묘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교대 시간이 되자 직원 휴게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점장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한층 무거웠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본사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고객 눈치를 먼저 보고 직원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저도 크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고객이라도 직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제가 먼저 나서서 막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휴게실에 조용한 박수가 번졌습니다. 최지연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장은 이어서 본사에서 내려온 새 지침을 설명했습니다. 매일 교대 시작 전에 5분씩 서로 존중하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계산 때마다 안내문을 붙였으니 고객에게 당당히 보여주십시오. 이건 회사가 여러분 편에 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르바이트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점장님, 어제 제가 그만두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달라 보입니다. 점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매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안내문이 붙어있는 계산대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다. 집으로 돌아오자 최지연은 저녁상 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점장님이 직원들 앞에서 사과하셨어요. 진심으로 하는 사과 같았어요. 덕분에 오늘은 하루 종일 어깨가 펴져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다.
이제부터는 지키는 일만 남았다. 김준호도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젠 우리도 더 이상 눈치 보지 말아요. 필요하면 또 같이 목소리 냅시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가 이긴 날이다. 며칠 뒤 저는 손주 과자를 사러 최지연이 근무하는 마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계산대 앞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가격이 틀렸잖아. 이 매장은 대체 언제 정신 차리나? 저는 그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바로 그 고객이 계산대 앞에서 손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지연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 어제까지가 행사 기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정상가가 적용됩니다. 원하시면 다른 행사 제품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은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날 우습게 보나? 그때처럼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해. 그 순간 계산대 위에 붙은 안내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릎 꿇는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직원과 고객은 서로 존중합니다. 최지연은 안내문을 가리키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제 저희 매장에서는 무릎 꿇는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계산 실수는 환불과 교환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시면 응대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뉴얼이 바뀌었대. 이제 직원들 무릎 안 꿇게 한다더라. 중년 아주머니 한 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난리 치던 분 맞죠? 그날 저도 있었어요. 직원 괴롭히는 건 이제 그만합시다. 고객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불만 해줘. 계산대에서 영수증이 뽑혀 나왔습니다. 고객은 가방을 챙겨 매장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욕설도 큰 소리도 없었습니다. 최지연은 숨을 고르며 고객이 떠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변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그 순간 작은 박수가 퍼졌습니다. 저는 계산대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마음속으로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바뀌었구나. 지난번의 분노가 오늘은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사람을 무릎 꿇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는 국 끓는 소리와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지영과 김준호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따라 더 든든해 보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최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그 손님 다시 왔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매뉴얼대로 처리했다지. 최지연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안내문을 보여드리면서 차분히 말씀드렸더니 예전처럼 큰 소리 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매니저님도 바로 와서 제 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김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본사까지 가주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다. 지연이가 용기 내서 기록을 모았고 너도 옆에서 같이 가줬다. 오늘의 변화는 우리 셋이 만든 거다. 저는 조용히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이 끝이 아니다. 이 집에서는 누구도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할 것이다.
내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주까지 모두 당당히 살게 만들 것이다. 식탁 위에 따뜻한 국 냄새가 퍼지고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건 단순한 안내문 하나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자존심이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40년 동안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어온 한 남자의 가치관이 며느리의 굴욕을 목격하며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고 맞섰을 때 개인의 존엄뿐만 아니라 주변의 세상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릎 꿇게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무릎을 다시 세워주는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용기는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한 행동으로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